북자찌거리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워렌 버핏의 주주 서한을 가지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토론 주제 설명해 주십시오. 예, 이제 저는 1장에 있는 내용을 토론 주제로 냈고요. 제 토론 주제는 워렌 버핏이 스톡 옵션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이제 여러 군데에서 이제 피력하고 있는데요. 경영자의 스톡 옵션을 비용으로 인식하지 않는 것을 이제 워렌 버핏은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스톡 옵션 제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게 합리적인 보상 제도인지를 같이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스톡 옵션이 어떤 건지 뭐 먼저 흔히들 이해를- 이미 다 알고는 계시겠지만 뭐 어떤 식으로 작용하는지를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냥 심플하게 보죠. 그 내가 기업의 CEO인데 기업이 현재 주가 10,000원이야. 그다음에 계약을 하는 거예요. 이사회랑. 그래서 2018년도 주가가 15,000원이 되면 제가 보상을 더 받겠습니다. 주식으로. 그게 아니고 아니죠. 미래의 특정 시점에 내가 어떤 가격으로 살 수 있는 옵션을 받는 거예요. 살 수 있는 권리를 그러니까 주는 권리를 받는 거예요. 이게 옵션이라는 게 특정 상품을 정해진 가격으로 사고 팔 수 있는 권리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게 주가가 옵션인 10,000원인데 네. 내년에 내가 15,000원에 살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가격이 뭐 15,000원 이렇게 그렇진 않겠죠. 뭐 11,000원이나 이런 식으로 지금보다는 좀 높아지겠지만 어쨌든 그런 권한을 주는 거예요. 옵션을. 몇 주를 얼마의 가격에 살 수 있는 권한. 지금 이해하셨어요? 이해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고 팔고 시점의 문제도 있고 그 주식의 가격을 그 사람이 매길 수 있는 거죠. 그게 이사회에서 타기보다- 정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회사 주가가 10,000원인데 네. 내가 1년 후에 이거를 11,000원에 살 수 있는 권리를 경영자한테 주는 거예요. 그거를 11,000원에 뭐 만주 이렇게 살 수 있게 권리를 주면 그 경영자가 경영을 잘해가지고 주가가 많이 올라갔어요. 그러면 그 옵션이 행사되는 시점에 가격이 내가 11,000원으로 행사할 수 있었는데 주가가 15,000원이 돼 있으면 4,000원 차익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사서 싸게 사서 바로 팔 수 있어요. 시장. 내가 옵션을 받은 그 시점의 금액으로 해서 그러니까 옵션이라는 게 일종의 권리인데 어떤 회사의 주식을 어느 시점에 어떤 특정한 가격으로 팔 수 있는 권리 아니면 네. 살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예. 그리고 그냥 스톡으로 받기도 해요. 그 혹시 이해가 되셨어요? 네네네네 이해가 가요. 그래서 이게 목적하는 게 경영자에게 이제 주식이 올라가는 즉 회사 가치가 올라가는 부분에 대한 보상을 통해서 이제 주인 의식을 심어주는 거죠. 그래서 투자자와 경영자가 같이 회사의 이익으로부터 이제 그러니까 경영자를 주인 의식을 심어주기 위한 보상 제도인데 그런데 버핏이 비판하는 이유는 이제 워렌 버핏은 여기서 얘기하는 게 유보 이익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결국은 회사가 영업 활동을 하면서 이익이 창출이 되면 그것을 갖고 있을 거냐 아니면 이것을 주주한테 다시 배당을 한다거나 해서 이익을 유보하지 않고 이제 돌려주는 거죠 주주한테. 좀 설명을 하면 1,000만 불 매출이 나는 회사에서 영업이익이 예를 들어 200만 불이 났는데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그냥 1,200만 불, 그러니까 1,000만 불 매출이 나서 200만 불이 이익이 나면 200만 불의 이익이 유보가 되잖아요. 네. 이익을 유보만 해도 실적은 올라간다는 거야. 근데 그런 걸 고려하지 않고 기업 이 경영 성과에 따라서 이게 옵션을 주게 되면 그게 주주 이익을 침해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주들의 이익을 침해한다. 그러니까 그 경영자한테 보통 이거 스탁 옵션을 주게 되는데 경영자는 스탁 옵션을 더 받기 위해서 회사의 재무 실적을 조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그래서 가장 숫자를 흔하게는 만들어내려고. 회사의 현금을 가지고 자사주 매입을 해요. 자사주 매입을 하게 되면 맞아요. 오늘 가치가 주가가 올라가겠죠? 오르죠. 주가가 올라가. 근데 그거는 경영자의 능력, 그러니까 영업을 통해서 만들어낸 게 아니라 재무적인 조작에 의해서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문제가 되고 이제 펜도리님 잘 지적해 주셨듯이 회사가 그냥 원래 영업이 탄탄하고 프랜차이즈가 강한 회사는 회사 현금이 계속 쌓이고 있어요. 그냥 그 현금에 의해서 창출되는 수익으로 5년 스탁옵션이 뭐 3년, 5년 이렇게 장기로 발행되는데 그 이후에 이미 예측이 돼요. 그게 거기까지 가는 게. 근데 그게 그럼 경영자의 능력이냐?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버핏의 의견에는 동의를 하시는지? 근데
제가 잘 아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 스티브 잡스가 스탁 옵션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스탁 되게 옵션을 많이 유명한- 쓰이고 네. 있어요 보상으로. 굉장히 저는 그래서 좋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찾아본 다음에 음. 그게 실제로 되게 긍정적인 효과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아니라고 해서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게 스탁 옵션은 회사에서 뭔가 경영자한테 돈을 주잖아요. 보상을 주잖아요. 그 돈은 회사 돈이잖아요. 돈을 주면 비용이 생기잖아요. 그 비용으로 회사가 인지해야 되는데 스탁 옵션은 당장에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회사에 비용이 생기는 게 아니야. 그럼 미래에 옵션을 주는 거라서 그 미래 시점에 누가 그 비용을 부담하냐면 주주들이 부담하는 거예요. 주식 발행량이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손해를 보는 거예요. 주식들이. 그 주주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비용으로 인식해야 된다는 게 버핏의 주장이에요. 그리고 버핏이 스톡옵션 자체 완전 다 부정적으로만 보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스톡옵션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니고, 근데 이게 스톡옵션이 너무 남용되고 너무 일반화돼서 쓰이는데 이게 투자 입장에서는 이런 리스크가 있다라는 걸 강조하는 거고, 그다음에 잡스의 스톡옵션은 조금 얘기는 좀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 시점과 봤던 형태나 그리고 처음에 창업자라는 사실과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는 조금 다를 것 같고, 여기서 얘기하는 건 일반적으로 월급 사장들을 기용하고 이쪽이랑 그 보상위원회랑 계약을 체결할 때 스톡옵션을 주고, 근데 그게 만약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되게 탄탄한 기업일 경우에는 저절로 늘어난 이익이 있는데 왜 그런 고려하지 않고 스톡옵션까지 줘야 돼? 차라리 그 실적에 따른 보상을 주면, 그리고 얘가 기업을 정말 사랑한다면 그 돈으로 주식을 사는 게 더 나은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벤처 기업들도 스톡 옵션을 많기 발행해요. 그럼 엔지니어들한테 스톡 옵션을 주고 막 이런 식인데, 이제 버핏은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스톡 옵션은 발행하더라도 반드시 기업의 전반적인 실적과 연계돼야 되고 회사 전체를 책임지는 경영자한테만 제공되어야 된다. 이게 126페이지에 나오는 얘기인데, 경영자한테만. 그러니까 안 그러면은 실제로 그냥 내가 팀에 소속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스톡 옵션을 받게 되면 그 결국 회사 전체 실적에 의해서 만들어지는데, 그 사람은 그냥 자기가 잘하든 못했어도 그냥 보상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법에서는 문제 삼는 거예요. 그리고 옵션 자체가 정교하게 구성돼서 단순히 고정 가격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유보이익이나 자본 비용 조항까지 다 고려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면 가격도 변하도록 해야 된다는 건데, 지금까지 버핏이 그런 스톡 옵션 계약서를 본 적은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복잡해요. 그런 식으로 할 수가 없거든요. 보통 고정 가격으로 근데 하게 되면. 만약에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경영자 CEO가 제대로 일을 못하면은 이제 관리 감독하는 게 이사잖아요. 만약에 스톡옵션 자기가 가진 스톡옵션을 위해서 조작을 하거나 해서 실적이 아닌 주가 조작을 해서 올린다면은 그걸 이사에서 막으면 되는 건 아닐까요? 굿 퀘스천입니다. 그거는 사후적으로 판단할 수 있죠. 사후적으로. 사고적으로만 사후적으로. 사후적으로. 근데 되게 당연한 말씀이신데 또 이사들 자체가 이제 그런 기업 지배 구조의 문제에 대해서 이제 버핏이 많이 지적하고 있는데, 이사들 자체를 밥의 근함을. 그 밥의 근함을 그걸 뽑는 사람이 더 CEO, 그러니까 주주총회에서 뽑긴 하지만 그런 서로 다 연결이 돼 있어요. 미국의 이제 이사회들 보면 어떤 회사의 CEO가 다른 회사 이사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서로 그 업계에서 도와주는 거죠. 마치 그 국회의원들이 서로 자기 문제 감싸듯이 일장에서 이사회의 그런 불합리성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오죠. 계속 얘기를 하고 이사회들 다 그러니까 바보 여기서 같다는 얘기하는 거는 CEO의 성과를 평가하는 자리에 CEO가 언제나 참석돼 있기 때문에 이제 워렌 버핏은 CEO 없이 이사회 구성원들만 해도 뭔가 개선이 될 거다라고. 그러니까 보통은 CEO가 이사회 의장이에요. 의장을 경험해. 체어맨은 CEO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사회가 열릴 때 다 점잖은 사람들이 모여서 CEO를 대놓고 너 진짜 못했다라는 식으로 얘기하기는 거의 쉽지 않은 분위기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연결되는 얘기가 회계적인 부분인데, 이 책 중에 그 US 스틸 이제 주소한 이제 그 약간 패러디에서 만든 그 서한을 보면 기업 실적은 똑같은데 회계 기준만 바꿔서 갑자기 어마어마하게 높은 영업이익을 내는 케이스가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CEO들은 이 기업 회계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그러니까 사실 해석을 달리함으로써 영업이익을 앞당기거나 위로 가거나 뭐 이렇게 조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지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유혹을 받게 되는 일 자체를 하면 되게 리스키하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게 스톡옵션이 그런 회계 조작 그런 행위를 자극할 수 있다라는 할 수 있죠. 이야기죠. 할 수 있죠. 왜냐면 내가 지금 뭐 1,000만 불짜리 계약을 했는데 이거를
2년 3년에 이걸 나눠서 하면은 이 2천만 불, 3천만 불이 될 수가 있는데 내가 올해 계약상에서 이걸 높이는 게 더 중요해. 그럼 3천만 불이 아니라 올해 1,500만 불짜리 계약으로 커팅을 하는 딜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 스톡옵션이 그 좋아 보였던 거는 스톡옵션 자체 때문이 아니라 잡스 때문이었다라는 결론이. 그런데 저는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이제 이 스톡옵션에 대한 어떤 계략적인 설명이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버핏은 왜 비판하냐라는 측면이라고 보면 근데 이거는 저는 또 어떻게는 생각하냐면 이렇게 버크셔 해서웨이가 투자했던 혹은 가지고 있는 우량 거대 막 현금을 창출하는 좋은 기업 대기업에서는 말이 되지만 대상으로. 예. 맞아요. 근데 하지만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자원이 없는 상태에서 줄 수 있는 게 스톡옵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미래 가치에 대한 알 것 같아요. 뭔가 선점해서 그냥 어음을 발행하듯이 주는 거잖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직원들이나 나눠지는 이유도 주고 싶지 않지. 하지만 이걸 해야지 좋은 인재를 확보하고 그 사람들이 이거를 키워서 대박을 낸다는 요 어떤 비전을 가지고 같이 참여하는 이런 케이스들이 또 많거든요. 그래서 127페이지 하단에 보면 버핏도 그 부분을 인정하고 있어요. 내가 무척이나 존경하는 경영자 중에서도 고종가격 옵션에 대해서 나와 다르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 그래서 이들은 훌륭한 기업 문화를 구축했으며 이 과정에서 고종가격 옵션이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하고 이들은 통솔력과 솔선수범을 보였고 옵션을 유인책으로 활용해서 임직원이 주인처럼 생각하도록 가르쳤다. 네, 이런 문화는 흔치 않다. 그래서 스톡옵션이 아무리 비효율적이고 불공정한 경우가 많더라도 그 무조건 순수성을 고집하는 것보다는 제대로 돌아가면 내버려 두는 게 낫다.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 이거를 경영자들이 이런 식으로 활용하는 거에 대해서 인정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동의하지 않는 거죠. 네. 실제로 지난 20년간 특히 IT 쪽이나 뭐 이런 쪽에서는 스톡 옵션을 활용하지 않은 기업을 오히려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에 카카오나 이런데 네. 유명하죠. 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보면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인정한다는 거죠. 워렌 버핏은 그러면은 자기 회사가 우량이기 때문에 스톡옵션을 싫어하는 게 아닐까요? 그리고 자기는 자기가 산 회사를 평생 들고 있을 거기 때문에 왜냐면은 우리는 30년, 40년을 보고 투자한 회사인데 CEO가 지금 단기 성과 때문에 뭔가 미래의 가치를 땡겨서 자기가 받아오는 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워렌 버핏은 그 스톡 옵션을 경영자 보상으로 쓰는 것을 반대한다라는 거예요. 그쵸. 반대하고 대신 경영자 보상을 엄청 디테일하게 연구를 했어요. 이 사람은. 자기가 그래서 경영자 보상을 현금으로 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아 차라리 현금으로 현금을 줘. 쓰자. 그래서 아. 그 경영자가 그 현금으로 회사 주식을 살 수 있어. 다른 주주들과 동일한 조건으로. 그렇게 워렌 버핏 심플하게 정리를 했죠. 네, 그래서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제가 냈는데 일장 기업 지배 구조에서 버크셔가 회사를 인수하면 일상적으로 CEO를 따라다니던 형식적인 일을 전부 없애줘. 아까 좀 나왔던 얘기인데 없애주고 경영자의 일정을 전적으로 스스로 결정하게 하고 다음과 같은 단순한 임무를 부여한다고 합니다. 자신이 회사의 지분을 100% 보유하고 둘째, 회사가 자신의 유일한 자산이며 셋째, 100년 이상 회사를 팔거나 합병하지 못한다는 생각으로 회사를 경영해달라고 요구한다고 합니다. 경영자의 대리인 문제는 없을까 이렇게 됐을 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달라고 요구는 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생각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재량권이 부여되기는 하지만 다른 생각을 품거나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워런 버핏은 최고 경영자 보상 조건을 어떻게 설계할까요? 이 얘기는 이거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요구를 버크셔 해서웨이가 각 경영자들한테 하고 하지만 각 경영자들한테 그리고 스톡옵션이 아니라 실적에 기반한 현금으로 배당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현금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이런 경영인들이 이걸 악용하거나 이럴 소지는 없겠는가? 이렇게 요거에 대한 질문인 거죠. 현금을 많이 받으려고 악용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 우리나라에선 그런 것도 많이 문제되는 게 그러니까 불법이긴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그 한진해운 그 회장 같은 경우는 뭐 제한 약국도 운영하고 약국을 사실상 차려가지고 사실상 뭐 배임행위 아닐까요? 그렇죠. 하여튼 그걸 어떻게 횡령? 하여튼 회사의 메인 사업에서 뽑을 수 있는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경영을 해야 되는데 그 언저리에다 자기 거를 만든 다음에 거기서 돈을 뽑아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주의 원래는 이익이 돼야 될 부분을 개인의 맞아요. 이익으로 돌리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재량권을 풀로 주면 그 감시의 사각지대에서 이런 일을 벌일 수도 있잖아요. 엄청나게 큰 기업을 경영하다 보면 거기서 부스러기로 떨어지는 그 맞아요. 사업거리들은 엄청 많을 것 같거든요. 친척한테 맡길 수도 있고. 근데 그 버핏이 생각하는 CEO는 우리나라처럼 회사를 소유한다의 개념이 전혀 아니라 이 회사를 운영하면서 정말 운영자
운영하면서 즐거움을 느끼는 사람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어야 된다. 즐거움보다는 여기서 성취감? 얘기하는 코어 비즈니스가 딱 있으면 음. 거기에 집중을 하고 음. 그 코어 비즈니스에서 나오는 성과만을 음. 극대화하는 사람. 그 CEO가 앞에 보면은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이미 이 사람은 돈도 부자. 있고 지위도 있는데 그렇죠. 그 돈에 연연하지 않고 경영을 하면서 회사를 굴리는 게 즐거움을 느끼는 사람이다. 그렇게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그렇게 희망사항인지 희망사항인 거예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 맞는 건데 왜냐면은 버핏의 자회사들은 거의 대부분 인수를 했거든. 말씀하시죠. 아니 근데 이럴 수 있는 거죠. 그런 사람이에요. 음. 근데 맨날 와이프가 와서 저녁에 찔러요. 나 회사 하나 차려주면은 우리 평생 먹고 살 수 있다. 돈을 더 벌 수 있다. 그래서 코카콜라 CEO인데 무슨 아니 대리점이 아니죠. 뭐 티 안 나게 해야죠. 그러니까 코카콜라 무슨 알루미늄 코팅하는 회사를 하나 차려서 그렇지. 여기서 납품하게. 무조건 납품을 뭐 지역을 쪼개서 법인도 한 20개 나라를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여기저기서 들어가게 하면은 텍스 그게 그런 거 잘하겠는데. 여기저기서 통행세를 받을 수 있잖아요. 컨설팅 근데 그런 거는 해줘야겠어. 티도 안 나요. 디테일하게 아시죠? 아니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 재벌들이 한번 해본 거 아닐까요? 아하. 컨설팅을 한번 해준 거 아닐까요? 재벌들이- 재벌 이세 근데 이세. 재벌이 이미 흔히 하는 일이니까. 이미 그런 사람들은 유능하며 정직하고 근면한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그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그 언급한 바로 전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지배주주가 있는 기업이랑 주인이 없는 기업 두 개를 나누잖아요. 나눠서 기업 지배 구조의 형태. 네, 여기 음. 기업 지배 구조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예. 그러니까 되게 관리하기 어려운 경우가 그 지배적 주주가 없을 때, 없을 즉 때. 주인 없는 회사일 때, 포스코 이때는 같이. 그런 뭐 에이전트 문제부터 시작해서 모든 다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지금 여기서 언급한 버핏 사례는 그러니까 버크셔 해서웨이라는 워렌 버핏이라는 되게 똑똑한 관리 잘하는 지배 주주가 명확한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이 명확한 케이스에 요거를 주장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뭐 생각되는 그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한다라고 하면 그건 커팅이 될 수 있는 왜냐면 그러니까 이 사회가 경영자가 장악돼 그런 있으니까. 짓을 할 수가 없겠구나. 이 사회가 이미 장악이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주 현명한 이사회에 의해서 장악돼 있는 회사기 때문에 CEO한테 풀리 그 재량권을 주더라도 CEO가 할 수 있는 그런 나쁜 짓은 발각되면 철저하게 응징하겠네. 그렇죠. 자, 보세요. 지배구조가 확실하지 않은 기업, 그러니까 주인이 없는 기업과 지배구조가 있는 기업 이 두 개인데 지배구조가 없는 기업의 단점은 누구도 주인인 것처럼 행사하지 않으니까 다 빼먹기 바쁜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고 지배구조가 확실한 기업의 단점은 너무 이 회장이나 이쪽에 전횡을 가는 거잖아요. 저는 근데- 안 그렇고 이게 말씀드리기 전에 어. 다 근데? 말씀하신 거죠. 근데? 아니, 죄송해요. 네, 그런데 이 후자에 있어서 버크셔 해서웨이는 그런 기업은 아니겠다. 그런 재량권은 주겠다. 좋은 어떤 오우너 역할을 하겠다. 그래서 오너 역할을 하는데 이제 어쨌든 이 사회가 탄탄하기 때문에 그런 짓을 해도 다 발각될 것이다라는 건데 텍수는 어떻게 생각해요? 그거는 징벌적 보상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럴 것 같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는 제가 만약에 CEO면은 막 잘 똑똑한 척하다가 내가 마지막 죽기 전에 한 300억 땡기고 도망가야지. 그리고 자회사 CEO 자회사 CEO 하나 만들어 놓고 그리고 아니 뭐- 본인이 자회사 CEO 버크셔에서의 자회사 CEO가 됐어. CEO였는데 근데 그렇게 쉽게 할 수 있을까요? 그 이사회가 그냥 눈을 부라리면서 보고 뭐 있을 때. 방법이야 뭐 여러 찾으면 가지. 나도 똑똑한 변호사들 고용하고 똑똑한 컨설턴트를 고용해가지고 그러면 참 어려울 것 얼마든지 방법을 만들어서 이제 여기서 말씀 다 했어요? 해서 해서 만약에 그렇게 해서 만약 우리나라예요. 그래서 한 300억을 죽기 전에 땡겼어요. 법에 걸렸어. 근데 한 2억만 내고 한 1년 살다 나오면 돼. 근데 그렇게 하면 그렇게 충분히 할 유인이 그러니까 있죠. 자식한테 다 물려줘. 네. 자식한테 다 물려주고. 근데 어. 미국은 그렇게 징벌적 보상제도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을 거잖아요. 그거는 단순히 법 때문만 그런 게 아니라 자 일단 먼저 여기서 얘기 나오는 여기 있는 경영자들은 다 이미 몇백억이 다 이상 있어. 돈으로는 몇백억 다 이상 베이직은 다는 사람이야. 이 사람들한테 명예가 되게 중요해. 그럴 수도 명예 있겠네. 되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왜 워렌 버핏이나 얘들은 기부 다 하고 뭐 이거 법 지키고 뭐 이런 게 뭐냐면 어느 정도 돈이 바탕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이 커뮤니티나 이 지역 사회나 여기서의 명예가 대단히 중요한 요소인데 이거를 바꾸느냐 안 바꾸느냐의 문제거든요. 우리나라는 지금 얘기 나온 것들이 다 명예는 중요하지 않은 거지. 그러니까 참고로 우리나라가 얘기하면은 문제인 걸로. 여기서 지금 말하는 버핏의 그 경영자들은 다 버핏이 인수를 하는 경영자들이에요. 근데 그 인수하기 전에 오너였던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미 워렌 버핏의 버크셔 해서로부터 엄청난 금액의 돈을 받아서 현금으로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 돈에 문제가 되지 않는 사람들이니까 이런 얘기들이 나온 거네요. 근데 저는 이게 세 가지 조건이 결국은 경영자로 하여금 너가 코어로 하고 있는 비즈니스에만 집중해라. 그렇죠. 그 집중을 하기 위해서 이제 모회사로서 해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체의 의미는 그냥 하고 있는 비즈니스에 최대한 집중하게 내가 부수적인 것들은 다 제거해 주겠다. 그러니까 너가 집중만 해서 성과만 내라.
그 밖의 것들은 내가 알아서 하겠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회사 경영자도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돌아가실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새로운 그럼 CEO가 누군가는 워렌 버핏이 경영을 하는 게 아니니까 그 자회사를 네. 누군가 오퍼레이션을 하는데 그런 의도를 가진 사람이 굴러 들어왔을 때 새로 올 수 있죠. 아니면 그런 생각이 없었지만 자기가 그걸 맡고 보니 여러 가지 많은 그런 기회들이 있어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잘라야죠. 그러니까 강력한 어떤 이사회의 그 능력이 안 되면 이런 사업을 할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걸 또 꿰뚫어 봐야 돼. 그러니까 뭔가 이상한데 여기서 돈이 새고 있네. 막 이런 것들을 꿰뚫어 볼 수 있어야 돼. 근데 여기 한 가지 좀 격가지 치는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여기서 이 세 가지는 사실 거꾸로 얘기하면 뭐냐면 보통 일반적으로 보니 창업자가 기업을 올린 다음에 하는 거는 이 기업 외에 다른 사업으로 확장하거나 요거를 투자하거나 이런 거를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이거 이제 역으로 얘기하면 그거 내가 다 고민할 테니까 너는 맞아요. 이 기업만 운영하고 네. 이것만 맞아요. 해. 맞아요.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 그렇죠. 대신 딴짓하지 마. 너 아니, 자본 할당을 잘 못하잖아. 이건 네. 내가 전문가고 너는 이 기업 경영 잘하니까 이거 계속해. 그래서 그쵸. 저는 이게 비즈니스를 단순한 비즈니스에 투자한다는 거랑 또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내가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비즈니스에만 투자하잖아요. 워렌 버핏은. 이게 이사회랑도 다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딴짓을 하면 딱 티가 나게 비즈니스가 단순해서. 어쨌든 자회사 경영자 입장으로서는 나쁘진 않을 것 같은 게 인생이 되게 심플하고 되게 즐겁게 살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일만 하면 되니까. 제가 만약에 자회사 돈도 많고. 경영자라면 이 책을 만약에 읽었다. 그러면은 저 뒤에 회계 속임수하고 회계 평가 이런 부분이 이 사람들은 이런 거를 다 알고 보고 있구나. 그러니까 굉장히 회계적으로 뭐 재무적으로 뭔가를 마사지를 해갖고 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사람들이구나. 맞아요. 중요한 그런 지적이에요. 것 이게 같아요. 이사회 의장 중에 저는 우리나라 이사회 의장 중에 이 정도로 회계 끝까지 가가지고 다 파헤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좀 그게 의문이 좀 들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 이사회 보고 의장은 이런 있다. 능력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저희 나라는 없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의문이 들었다고 했지 제가 뭐 있는지 없는지 언급한 건 아니잖아요. 네, 자연스럽게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펜도리님? 아 네. 저희가 이제 전 미디어 쪽 일하니까 아무래도 좀 신문이나 미디어 쪽 얘기가 좀 눈에 들어올 수밖에 없었거든요. 버핏이 워싱턴 포스트 뭐 주요 대주주였었잖아요. 그래서 이 버핏이 이 신문 쪽 얘기를 하면서 워싱턴 포스트는 그러니까 버핏이 얘기했던 영구히 소유하는 세계 기업 중에 하나였어요. 물론 나중에 팔았지만. 근데 버핏은 자유롭고 열정적인 신문이 훌륭한 민주주의 유지의 핵심 요소이고 어떤 종이 신문이랑 인터넷 신문을 결합하면 신문의 파산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그 주주 서원에서 지금 가지고 있던 워싱턴 포스트의 실적이 지금처럼 계속 좋지는 않을 거다. 요 얘기를 언급하면서 나온 얘기고요. 근데 자신은 지속 가능한 사업 모델 개발에 노력을 계속 기울일 것이지만 신문으로 큰 돈을 버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라고 얘기를 해요. 즉 이 얘기는 뭐냐면 수익성이 낮지만 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유지한다라는 얘기로 저는 좀 보였거든요. 그리고 이 장이 사회 계약장에 있었는데 버핏은 이렇게 수익성은 좀 떨어지지만 사회에 필요한 요소로 생각하면 수익성이 떨어져도 투자를 지속하는 모습을 보여왔어요. 왜냐하면 버크셔가 직물회사일 때도 그렇죠. 끝까지 계속 버티다 결국은 마지막에 정리를 하는 과정을 거쳤거든요. 고용이라는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역 사회에서. 네. 그래서 이런 거를 볼 때 어떤 이 단순히 어떤 경제적 이익만을 어떤 보는 게 아니라 어떤 사회 발전, 사회 계약적인 이슈, 어떤 이 커뮤니티 요소를 생각하고 투자하고 투자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모습으로 저는 이해가 됐었거든요. 어떤 이런 사회의 어떤 발전, 진보 이런 걸 위해서 투자자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해서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색소님 반론이 있으신 것 같은데 해주세요. 아니에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먼저 말씀을 해주시죠.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그 신문 부분에 딱 생각이 든 게 주주 서한에 자기가 이게 되게 어려운 거잖아요. 자, 이 산업의 장래는 어두워라고 얘기하면서 하지만 이게 대단히 중요한 영역이니까 난 투자는 지속해라고 얘기하기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근데 버핏은 그거를 받으니까 투자를 지속하는 게 아니라 투자하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팔지 않지 거기에 헛돈을 쓰진 않아요. 그러니까 추가 투자는 하지 않는다는 그러니까 거죠. 버크셔에서의 섬유 사업을 하면서도 버핏이 뭐라고 해야 되나 다른 회사를 계속 인수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사업 규모를 줄이면서 계속 현금을 뽑아가지고
그러니까 추가 다른 자본 투여를 하지 않고 퍼포먼스가 낮은데 투자하면 그거는 주주들에 대한 배신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본 배분을 자본 배분을 해요. 예, 하는데 현명하게 해왔던 거죠. 현명하게 하면서 기대를 하는데 그 좋은 경영자를 안 치고 경영자가 딴 생각 안 하게 하고 그 사업에 가진 걸 가지고 효율적으로 굴리긴 하는데 돈이 안 되는데 돈을 거기다 많이 투자하진 않아요. 아주 철저히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그 버핏이 단지 그 자기가 성과가 낮을 수 있다라는 것만 얘기하기보다는 그럼으로써 사회적으로 얻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이유가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또 이게 요즘의 흐름인 것 같아요. 근데 주주 가치 극대화 측면에서 보면은 이거는 좀 위반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찾아보니까 이제 마이클 포터 그분도 요즘에 이런 쪽으로 많이 그 아티클을 내고 계신데 이제 과거에는 기업이 하는 그 사회적 역할이 그냥 박애 정도, 그냥 돈을 그냥 쏟아붓는 거예요. 이익은 딴 데서 내고 이쪽에서는 그냥 기부하고 이런 것만 했다가 그 다음에 넘어간 게 CSR이라고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라고 어느 정도 역할을 하는데 이유는 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아마 여기서 얘기하는 거고 맞아요. 요즘에 새롭게 등장하는 게 Creating Shared Value라고 사회적 발전과 경제적 가치를 이제 인티그레이션 시키는 거죠. 그렇죠. 결합해서 같이 추구하는. 예, 그래서 이게 뭐 사례로 보면은 노보 노디스크라고 이건 아마 그 약학 회사 같은데 중국에서 가서 엄청나게 당뇨병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교육을 엄청 하는 거예요. 자기네 인재를 막 갖고 근데 그걸 통해서 중국 내 시장 점유율이 원래 이 회사가 94년도에 0%였는데 2011년도에 63%까지 올라요. 그러면서 중국인의 당뇨병으로 인해 사망하는 숫자, 사망자 수를 수십만 명을 살리는 거죠. 그러면서 사회적 이익도 그러니까 좋은 사업은 그 좋은 사업이 가져다주는 어떤 혜택이 있기 때문에 그 혜택으로 인해서 사회에 기여하고 사람들한테 좋은 역할을 가져오겠죠. 그러니까 그 투자가 돼야지만 사실 그런 좋은 사업들이 돌아갈 테니까. 그러면 죄송합니다. 그러면은 이 워싱턴 포스트를 나중에 팔았잖아요. 팔았다는 거의 개념은 이 돈을 창출 못해서라기보다 그러면 이 사회적 그 가치를 더 이상 창출하지 못한 종이 신문이 창출하지 못한다라고 생각해서 팔았다라고 이해하는 경쟁 우위의 해자가 없어졌기 때문에 팔지 않았을까요? 근데 오히려 그런 관점보다는 제프 베조스가 그 이게 워싱턴 포스트 인수할 때 돈 벌려고 산 건 아니거든요. 그 분명히 인수 목적이나 이런 거. 제프 베조스가 샀어요? 예. 오. 그러니까 이 저는 아마존은 제프 베조스기 때문에 그리고 그 목적 자체가 달랐기 때문에 넘어갔다고 좀 생각하는 측면이 있고요. 그 실제로 그 이후에 벌어진 일들을 보면은 확실히 미국 기업인 경영인들은 그 이 커뮤니티나 어떤 이 사회에 대해서 더 생각하는 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아까 주주가치 이익 배제라고 했지만 중간에 미드 아메리칸이나 이런 그러니까 사례들이 쭉 나오 보면은 그러니까 그런 얘기 나오거든요. 철도나 전기 없는 뭐 바람직한 미국 경제 상상할 수 없다 이런 얘기 나오고 이 자유 시장 자유 민주주의 없는 미국 경제 상상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바탕이 되는 이 공기와 같은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떤 역할은 수행하는 게 맞다. 그 아마존이 인수해서 그 워싱턴 포스트가 더 잘 됐나요? 어떤 상황이 됐나요? 그러니까 그거는 잘 몰라가지고. 인터넷이랑 많이 결합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그 워렌 버핏이 그걸 받겠네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일단은 본인이 보기에도 이제 경제적 해자나 이런 것들 점점 약해지고 자기가 더 뭘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이 사람이 가져가면 정말 가치도 있을 뿐더러 돈도 벌겠구나. 그리고 정말 놀라운 건 이때 이미 그러니까 뭐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종이 신문과 인터넷 신문의 결합으로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먼 훗날 실제 실행된 게 이어지는 얘기라는 게 너무 놀라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해 바뀌는 게 아니라 한 그냥 10년 장기적으로 단위로 봐도 장기적으로 같은 얘기를 계속해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또 그걸 잘 실현할 수 있는 사람한테 팔았네요. 그 판 자체가 사회적으로 좋은 행위를 한 것 같은데. 자기가 들고 그렇네. 있었으면은 돈도 투자를 거의 그러니까 못할 테고. 그게 꼭 자본 배분을 자기가 함으로써가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함으로써도 오히려 그 자산이 더 가치가 극대화될 수 있다라고. 워렌 버핏이 가지고 있었으면 투자는 안 했을 것 같거든요. 추가적으로. 근데 너무 긍정적으로 보시는 것 같아요. 네? 긍정적으로. 저는 뭐라고 생각했냐면은 네. 기업이 크고 있을 때는 언론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가지고 있다가 투자를 하고 있다가 이미 또 다 새로운 컸어. 그러면은 더 사실 워렌 버핏은 거의 정점 근데 아닌가요? 그거는 이게 그래서 탁 놔준 거 같아요. 보도의 좋습니다. 보도의 독립성을 근데 되게 약간 자기 말을 할 때는 되게 포장한 것 같은 느낌을 저는 되게 많이 그렇게 받았어요. 볼 수도 있겠네. 근데 제가 나쁘게 생각하나? 그거는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게
그 원래 이제 워싱턴 포스트가 이제 그 한 가문이 소유하고 있던 그렇죠. 예, 도널드 그램 이 가문이 소유하고 있던 이쪽이고요. 여기 워싱턴 포스트가 뭘로 유명하냐면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걸로 유명해요. 그러니까 소유가 어찌 되었든지 간에 그 기자들이 거기에 그러니까 대해서 편집실의 예, 파워가 예. 세구나. 이거는 많은 논문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독립성을 유지 계속하고 있는. 그 오너드,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언론 소유하려는 니즈랑은 조금 다른 거고요. 근데 오히려 저는 그 이거 찾아보려고 하다가 그 얘가 수익을 9,000% 냈네요. 그러니까, 버핏이 그러니까 돈 벌었다니. 그래서 30년 살면서 30년 동안 투자해서 9,000%. 1조 원이 넘는 수익을 올렸네요. 그래서 이제 아마존이 이제 또 그걸 수익도 키우겠죠. 내고 칭찬도 받고 사회 계약 형의도 실현하고 좋네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토론 주제 하나 더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성원님. 이제 1장 마무리하고 2장에서 이제 워렌 버핏은 효율적 시장 이론을 이제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제 효율적 시장 이론이 무엇인지 그리고 과연 워렌 버핏의 의견이 동의하는지 그리고 효율적 시장이 좋은 것인지 한번 이야기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피션시 마켓 티어리 그래서 예. EMT라고 하네요. 네. 그래서 먼저 효율적 시장은 이 책에서는 상장 증권에 관한 정보가 가격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반영되는 시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 상장 증권이 사실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주식 그 거래할 수 있는 그 가격? 상장된 주식 상장된 만약 주식. 한국 거래소이면은 네. 그 거래소에서 내가 사고 팔고 할 수 네. 있는 거죠. 그 가격이 바로 명시가 바로바로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 이렇게 보면 이렇게 막 장에 이렇게 뚝뚝 뜨는 네네네. 그런 증권들 비상장 주식은 그 장외 시장 개인이 소유하고 있어서 그 거기에 거래가 안 되는. 그 이게 효율적 시장 가설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음. 그 이거 뭐 어떤 이론이냐면 쉽게 말하면은 기업을 개별 아주 똑똑한 사람이 투자를 해가지고 그 수익을 내는 거랑 시장 전체에 투자하는 거랑 두 개를 비교해 보니까 장기간 동안 비교해 보니까 그냥 이 시장 전체에 투자하는 게 훨씬 더 수익성이 높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그 이게 이제 워낙 그 이 재무 관리나 이제 투자론에서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이론이다 보니까 교수님들이 항상 그렇기 때문에 개별 기업 투자에 대한 리스크 그냥 이 인덱스 투자해라라는 얘기에 근거가 된 거고 버핏은 그런 이론에 가장 반발하는 살아있는 증거이자 인 거죠. 근데 또 반대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 학계 쪽에서는 그것은 버핏이니까 이 아주 예외적인 케이스고 일반적인 뭐 대단히 뛰어난 성과를 가진 애널리스트나 아니면 운용자나 아니면 투자자라고 하더라도 장기를 놓고 봤을 때 개별 기업 투자에서 높은 성과를 거두지 못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EMT라는 게 그 현재의 주가는 모든 집단들이 개인들이 그 주식을 보면서 여러 가지 정보를 바탕으로 의사결정해서 사고 팔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현재의 주가는 현재 그 기업 가치를 반영한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다 정확하게. 반영하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사고 팔고 대중의 지혜로 이미 떨어지면 떨어지는 이유가 있고 올라가면 올라가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기업을 분석하는 게 의미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가격이 딱 그 회사의 현재 가치를 딱 그대로 나타내기 때문에 그게 효율적 시장 가설이에요. 그러면 기업 분석은 할 건 없고 그 주가의 흐름을 뭐 예측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뭐 그 퀀트 투자 뭐 그런 예측을 해서 그 움직임을 예측해서 뭐 파동 이론 막 이런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하는 사람들 얘기도 나오는 거고 아마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인덱스로 해가지고 뭐 투자를 하는 게 낫다는 건데 버핏은 그거에 반대예요. 그러니까 이건 그레이먼부터 쭉 온 얘기인데 사람들이 좋게 볼 때는 너무 좋게 봐서 너무 주가가 맞아요. 미친 듯이 뛰어오르고 부정적으로 볼 땐 너무 낮게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버핏은 내재 가치라는 개념을 가져와서 항상 내재 가치랑 실제 주가는 괴리가 너무 크다라는 거고 그래서 뭐 비슷한 마켓 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사람들이 절망해서 주식이 폭락할 때 사고 주가가 너무너무 올라갈 때는 팔진 않죠. 버핏은. 그거는 이제 또 다른 얘기를 하는데 뒤에 어쨌든 주식을 매수하는 타이밍은 그런 타이밍이다. 그러니까 저는 이걸 단순하게 얘기를 하면 이제 워렌 버핏이 가치 투자자 얘기할 때 워렌 버핏은 가격과 가치는 결코 그러니까 똑같지 않다라는 거고 하지만 효율적 시장 이론에서는 가격하고 가치가 동일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 효율적 시장 이론이 맞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뭐 그다음에 포트폴리오 이론 여기 나오는데 요거는 그냥 넘어가도 되겠죠 이거? 뭐 하실 말씀 있으시죠?
뭐 베타값 얘기하려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 포트폴리오 이론 여기 이 장에서 그대로 이제 언급을 하거든요. 이제 다트를 던져가지고 주식을 두 개를 구성해도 뭐 다 갖고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 장 다음에 버핏이 그 얘기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론에 따르면은 그 변동성을 기준으로 설명을 해서 그 뭐 지금까지 예를 들어 2배가 올랐으면 앞으로 2배가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고 요거를 이제 베타값으로 보고 요거를 가지고 리스크 조절하고 이런 얘기를 나오는데 그 자체를 좀 부정을 해요. 부정을 해버리죠. 네, 부정을 해버리죠. 왜냐하면 그거는 너무나 그냥 어떤 수리적인 계산에 불과한 거지 기업의 어떤 내재 가치가 올라오고 떨어지는 거를 개별적으로 계산하는 거는 불가능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좀 깔면서 요 이론에 대한 비판을 계속합니다. 이 그 워렌 버핏 실제 투자 사례를 하나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그 가치와 아까 가격이 같지 않다라고 해서 굉장히 가격이 떨어졌을 때 투자를 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2008년 금융 위기가 있었을 때 워렌 버핏이 그때 골드만삭스에 거의 한 뭐 1조 가까운 돈을 투자를 했어요. 근데 그때 아이뱅크들의 주가가 거의 다 폭락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워렌 버핏이 내가 평소 저번 주가 같았으면 절대 골드만삭스에 투자하지 않았을 거다. 지금은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사는 거고. 그럼 왜 샀냐? 골드만삭스 왜 샀냐? 그랬더니 딱 이렇게 했어요. Because it's Goldman Sachs. 골드만삭스기 때문에 그냥 뭐 다른 주로 붙일 필요가 없다. 1등 기업이고 앞으로 영원할 기업이기 때문에 투자했다. 지금은 굉장히 싸고. 그게 어느 정도 그때 투자를 하면 2008년인데 여기 보면 뒷부분에 나와요. 그러니까 버크셔 해서웨이가 일상적으로 보유하는 현금이 200억 불이라고 그래. 200억 불. 네, 200억 그리고 불. 잔고가 낮아져도 100억 불 때야. 근데 그 당시에 2009년에 거의 150억 불을 투자했어. 한 큐에 20일 동안. 그때 주가가 폭락했었거든. 네, 금융 사람들은 거의 이제 미국이 끝장났다고 할 정도일 때 비관적일 때. 이거 자기의 원래 안정적 보유 잔고보다 더 낮아질 때까지 그 현금을 다 주식을 사버렸어. 그러니까 엄청나죠 사실은. 이익이 많이 났어요. 지금은 지금은 엄청나게 벌었죠. 엄청나게 지금 미국이 벌었어요. 최근에 주식이 어마어마하게 올랐는데. 괜히 버크셔 해서웨이가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저는 그런 현금 보유 능력과 그런 그 폭락 상황에서의 그 대응 이런 게 진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때 그 긍정적 작용을 했잖아요. 그 시장 폭락을 되게 많이 방어를 했어요. 그쵸. 계속 사주면서. 그렇죠. 버크셔가 그렇게 투자를 하면서 사람들이 다시 안정을 주가를 되찾고. 주가가 올라가기 그것 시작했죠. 또한 이제 재무적 성과와 별개로 사회적 역할도 한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토론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